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사상 최장의 장마에 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닷새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풍까지 몰아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기상 예보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상청 예보가 자주 빗나가지요. 아쉬움을 넘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 탓만 할 수도 없을 텐데요. 긴 장마가 끝나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와이도 오늘 또 비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MBN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000번에-3114번, 02-2000번에-3114번,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MBN 뉴스 제보를 통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3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한 소양강댐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강원 영서 지방에 계속된 폭우로 소양강댐 수위도 결국 제한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소양강댐 수문을 열고 지금 초당 3,00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강영호 기자. 네, 소양강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 수문이 열리고 3시간 가까이 방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수문 한 곳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은 이내 5개의 수문이 모두 열리며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냈는데요. 초당 3,000톤의 물과 함께 거대한 물보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춘천과 인제, 양구, 홍천 등의 나흘째 폭우가 계속된 가운데 소양강댐의 수위는 오전 일찍 제한 수위를 넘어섰는데요. 오후 5시 10분 기준 소양강댐의 수위는 192m로 제한 수위를 1.7m 넘어섰고 홍수 계획기까지는 6m가 남았습니다. 소양강댐 방류는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예, 사실 소양강댐은 한강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한강 수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네, 북한강 수계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류 소양강댐마저 방류해 한강 수위도 1에서 2m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번 방류로 쏟아진 물이 한강대교에 도달하기까지 16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당 1,500톤의 물을 쏟아낸 3년 전 방류보다 3시간 빨리 한강에 도달하게 됩니다. 계속된 비로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양강댐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서나 경기, 충북만큼 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한강 수위가 높아서 곳곳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는 지금 나흘 이상 잠겨 있죠.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석 기자. 네, 한강 잠수교입니다. 네, 지금 물이 여전히 차올라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대로입니다. 여전히 붉은 흙탕물이 다리 위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위는 7.5m인데 차량 통행 제한 수위인 6.2m를 1m 이상 넘겼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강폭이 한참 넓어진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강공원까지 일부 물에 잠긴 탓입니다. 소양강댐까지 한강 상류의 댐이 모두 수문을 열면서 내일 오전 7시쯤이면 수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서울시는 교통 통제 구간이 적지 않은데 한강 수위가 더 올라가면 통제 구간도 더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 잠수교는 나흘째 통제 중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는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여의 상하류 나들목도 막혔습니다. 동부 간선도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이 큰 문제입니다. 아침 8시쯤이 만조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릴 물과 합쳐져 수위가 지금보다 2m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 통행도 제한될 텐데요. 통행 제한 구간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자주 확인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운전자만 주의할 게 아니라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강 수위 상승에 대비해서 한강공원 입구의 육관문 41개 중 34개를 닫아놨습니다. 한강에 이어진 청계천과 홍제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18곳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천변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는 잦아들었다가도 순간적으로 쏟아붓는 특성이 있는데요.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천 출입은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밤에 수도권에 시간당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일단 그 예보는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구름이 북한 쪽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많은 비가 왔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 또 경기 북부 지역 군남댐의 물이 크게 늘지요. 지난번에는 예고도 없이 수문을 여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는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도 지금 현재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군남댐 연결해 봅니다. 홍지호 기자. 네, 이곳 연천 군남댐에는 오전 한때 큰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내린 비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의 영향으로 보시다시피 현재 군남댐은 엄청난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초당 2,000톤이 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5배 가까이 늘어 10,000톤 정도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소 약 30톤 정도만 방류하는 것에 비하면 300배가 넘는 엄청난 양을 내보내는 겁니다. 댐의 수위도 38m에 이르면서 계획 홍수인 40m에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댐 관계자는 현재 13개의 수문을 다 열어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남댐 상류에는 북한의 환강댐이 있지 않아요. 지금 환강댐도 수문을 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환강댐이 수문을 열게 되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한이 오늘도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 필승교의 수위도 계속 올라 11m를 넘었습니다. 과거 최대 홍수위인 10.55m를 넘어선 건데 이 수위가 12m에 이를 경우 연천을 포함한 파주 등 접경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기 대응 단계가 발령됩니다. 통일부 역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 측에 방류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파주시는 높아진 수위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고 경기도는 재난 문자로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대피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비 상황 알아봤는데요. 요즘 비는 사실 예보가 쉽지 않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퍼붓는 경향이 있죠. 이른바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하는데요. 또 게릴라처럼 밤중에 쏟아지는 일이 많습니다. 잠들기 전에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꼭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대폭발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치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버섯구름까지 피어났는데요. 현재까지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But it was massive. It's like a volcano. So it was something that I never experienced in my life. And the sound, the smoke, and what do you call it? ما حصل اليوم لن يمر من دون حساب. سيدفع المسؤولو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ثمن. هذا وعد للشهداء. 예, 아주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인데요. 현재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수천 명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두수 평론가, 그런데 레바논 총리 아침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테러에 의한 공격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혹시 뭐 그런 관련 징후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 레바논이 워낙 중동의 그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고 저 나라는 기독교의 어떤 기반과 또 이 이슬람의 시아파, 수니파의 기반이 다 이렇게 세 군데의 조직이 이렇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독교가 하면 총리는 이슬람이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특히 저 사고가 지금 3일 뒤에는 유엔이 이
이 관련된 예. 그 시아파 관련된 헤즈볼라 4명에 대해서 그 전 총리가 이제 폭사를 했거든요. 예. 그 전 총리 폭사 혐의로 4명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그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고 유엔에서 예예. 유엔 재판소에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예. 또 그러면 왜 CNN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응하냐면 한 20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이게 질산 암모늄을 가지고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를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질산 암모늄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연동해서 이제 즉각적 미국은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 저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보도를 통해서 보면 뭐 저기에 이제 그 폭죽을 하는 공장과 질산 암모늄이 같이 있어가지고 2번의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러는데 한 번은 아마 폭죽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2번째 연결되면서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6년 전, 7년 전에 압수해 놓은 물품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항구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항구에 저게 있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예. 거에 의해서 보면 관리 소홀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 레바논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환 평론가 질산 암모늄이 저기에 6년째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김두수 평론가 말씀한 걸 들어보면 폭죽 공장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인화돼서 터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레바논 총리도 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테러 가능성 시사했죠. 아주 끔찍한 공격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바논 상황이 내전을 거친 국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정정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인들이 레바논 쪽에 많이 와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직접 침공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이 여러 가지 종교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거에 따른 뭐 증거를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죽 공장하고 옆에 같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질산 암모늄 폭탄을 만든다고 얘기할 정도로 과거에 용천역 폭발 사고 북한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실 텐데 그 폭발 사고도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거였거든요. 그때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용천역에 어마어마한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폭발 충격이 컸는데 질산 암모늄은 저렇게 가연성의 어떤 물질이 닿으면은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료를 만들 때 우리 질소비료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활용하지만 또 과거에는 폭탄을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활용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예. 근데 그런 물질을 항구에 2,700톤 정도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방치돼 있었는데 옆에 폭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하면 어찌됐든 폭죽이 터짐으로 인해서 옆에 같이 불이 붙어서 지금 2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하니까 처음에 초기에 만약에 폭죽 공장에서 폭발이 있고 그다음에 질산 암모늄에 다시 불이 붙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폭발 순간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요. 그런데 국방부는 공격 정황이 없다. 미국 국방부는 또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단정하기가 좀 쉽지 예. 않다는 거죠. 일단은 뭐 이 중동 지역에서 저렇게 대형 폭발 사고가 나거나 도심지에서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테러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레바논이 헤즈볼라의 중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견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미국 정부의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가 이제 이란이 또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헤즈볼라가 지금 근거지로 삼는 게 레바논이고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근거지가 되는 것도 레바논이고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도 그 중심에 레바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런 폭발 사고가 있을 때 테러라고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헤즈볼라에 대한 비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까지도 아마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 보니까 예. 이제 지난번 1월 달에 시리아에서 나타난 폭발과 거의 비슷한.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레바논 자체에서 이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모르게 사실 엄청난 양이거든요. 저 나라가 저러한 큰 양의 어떤
화학무기 제조 원료를 가져 있을 만한 권한이 저는 없다고 예.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시리아 안에서도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배경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레바논 폭발 사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의심했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우리는 전혀 관련이 뭐 없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인도적으로 네. 돕겠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아닐 가능성은 더 큰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의 공격 방식이 예. 실제로 이스라엘이 직접 참여하는 공격 방식이 아닙니다. 지하드나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사항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다른 스토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좀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까 중동 지형을 보면 이 시리아하고 레바논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란이 있잖아요. 예. 이란은 고원지대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레바논 쪽은 해안을 접하고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과거부터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해요. 그러니까 기후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나 이런 것들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곧 무기로 뭔가 전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TNT를 많이 개발해서 곧바로 폭약을 뭐 만드는 과정들은 고폭탄을 만드는 거는 지금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산암모늄을 가지고 곧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쌓아놨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런 무시무시한 장면을 볼 때마다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인명피해 가져온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폭발 사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국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